네, 안녕하세요. 금일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락플레이스의 권수용이라고 하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밖에 날씨가 완전 한여름이더라고요. 네, 지금도 저의 몸에서는 폭포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최근에 좀 올 상반기에 저희를 통해서 2018년도에 빅데이터를 같이 진행해 보신 케이스가 몇 개 정도 있는지 따져봤더니 한 39개 분 업체에서 이게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같이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이제 하고 이제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건 진짜 이슈다라고 해서 도출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중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파이프라인 쪽 얘기를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제가 고객사 요청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한 4시간씩에서 매주 한 달 정도 하면 원래 한 전체 3분의 1 정도가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개요식 성격으로 좀 압축을 시켰고요. 일단은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구글 클라우드 얘기를 해야겠죠. 앞에서 저희 안윤규 매니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글 클라우드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이용한다고 하셨을 때 구글 클라우드를 썼을 때 진정한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잠깐 기재를 해놨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아니면 기타 서비스들을 출시를 할 때 보면 각각의 서비스를 독립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필드에서 적용해서 써보시려 그러면 서비스 간의 종속력이 엄청나게 커요. 막상 이제 여기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아닌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바로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아스에서 구성한 게 아니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파스 서비스나 아니면 사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필드에서 많이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접했던 내용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나는 예를 들면 분석기는 A란 게 좋고 저장소는 B라는 게 좋으니까 난 A랑 B랑 결합해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개방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의 그 독립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고요. 한편으로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 이게 너무 독립적이다 보니까 공부를 강제화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에서 가장 유명한 빅데이터 이제 서비스인 빅쿼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하나 갖추고 싶어, 파이프라인 하나 갖추고 싶어라고 하면 내가 아는 범위 그리고 나한테 가이드 주는 사람 그리고 필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같은 컨셉의 플랫폼을 내 스스로 갖추는 데 있어서 방법론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더라도 하나의 컨셉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를 3가지를 파이프라인을 제안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약간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 공부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만이 아닌 같이 연계해서 파이프라인에 묶여질 서비스 및 기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궁극적으로는 거버넌스까지 같이 파이프라인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고민 없이 일단은 이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사업을 시도를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곳에서 이제 어려움들이 뒤늦게라도 이제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위키에서는 이제 뭐 아까대로 컴퓨터 과학에서 파이프라인은 뭐 입출력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쉽게 설명하는 게 이제 배수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기존의 그 IT 프로젝트 전통적인 IT 프로젝트에서는 언급이 잘 안 돼요. 워크플로우 얘기는 많이 하고 설계 방법론 얘기는 많이 하는데 파이프라인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원천 데이터 발생단,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게더링하는 단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 또 이제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다 틀릴 거고 그 처리 방법이 실시간이냐 비실시간이냐 또 그 저장된 데이터들을 내가 어떤 형태로 분석해서 이제 시각화를 시킬 거고 아니면 다르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입혀서 머신러닝이라든지 기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맞게끔 기존의 우리의 빅데이터 플랫폼에다 얹어가고 쓸 거냐라는 여러 가지 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실제로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축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파이프라인을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집이 예를 들면 저희 집은 되게 작은데 예를 들면 한 100평이야. 100평인데 화장실이 한 2개 있고 그 화장실과 별도로 그냥 건식 화장실이 이제 세면대 형태로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주방은 주방대로 있을 거고 뭐 드레스룸에도 내가 이제 세면대 하나 설치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놨는데 갑자기 뭐 특정 이제 배관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배관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 함부로 못 건들겠죠. 다른 얘기를 들면 우리나라에 상하수도가 막 깔려 있잖아요. 근데 상하수도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이쪽 내가 문제된 구간을 만약에 처리하기 위해서 막았을 때 어디가 여파가 있어? 어떤 일이 생길 거야? 이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나중에 내가 문제가 터지더라도 대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대응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게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많은 얘기를 저희 쪽에서나 아니면 구글에서나 여러 리셀러 그리고 이제 전문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태에서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맹점이 뭐 크게 전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빅데이터 사업, 머신러닝 사업 이건 우리가 어차피 IT잖아. IT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될 거야. 이제 예산 편성하고 기간 잡고 뭐 잘하는 전문업체 붙이면 수행되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편하게 하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잘못된 점이고요. 두 번째 점은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정형화돼서 산출물이 나와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네, 딱 이대로만 쓰세요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장 상황이 계속 변화하죠. 변화하고 내부에서도 이용 방법이 계속 바뀝니다. 시스템도 연관 시스템 계속 바뀌고요. 그러면 항상 유연한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정형화가 돼 있다 보니까 못 건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내가 IT 시스템을 하나 갖추게 되면 우리 회사 내부에 운영 인력이 별로 없어. 이런 편하게 외주 주면 됩니다. 근데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은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이 자기들이 납품하거나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서비스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뭐 버그 픽스나 아니면 패치라든지 아니면 그 컨피그레이션 재셋업 같은 건 해주겠죠. 하지만 분석 로직을 새로 짜준다든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변경해 준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바꿔주는 역할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즈니스를 직접 수행하는 업체는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내재가 필수적인데 그걸 위한 이제 고려도 파이프라인은 원래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형태에서의 이제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고려 사항인데 좀 많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약하자면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아니면 기존에 구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도화를 한다고 하셨을 때 제일 크게 많이들 이제 저는 실수한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미리 다 픽스를 사전에 다 하세요. 우리 용도는 어떻게 무조건 쓸 거고 솔루션은 뭘 어떤 걸 반드시 넣어야 되고 이거를 어떠한 인프라 환경이나 이제 그 대표적인 온프레임으로 할 거냐 아니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무조건 어딜 걸 써야 되고 이거의 운영비는 월 무조건 얼마 이하에서 돌아야 되고 여기에는 우리의 인력은 어떤 식으로 돌려야 돼 라고 해놓고 미리 다 픽스를 하시죠. 이거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왜? 언제든지 빅데이터 쪽은 특히나 머신러닝 쪽은 바뀌어요. 왜? 그 기존의 IT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능 단위로 요구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능만 동작하면 yes or no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이슈 있으면 기능만 바꿔주면 되고요. 그 동작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장애 나면 그 장애 그냥 픽스하면 되고요. 근데 빅데이터 쪽하고 머신러닝은 무슨 이슈가 있냐면 편하게 생각해서 똑같은 이거 기능 이슈 아니야라고 보면 같이 연관돼서 같이 바꿔줘야 되는 애들, 같이 움직여야 되는 조직, 같이 움직여야 되는 업체가 규모가 틀립니다. 아예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픽스한 게 사전에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구축하기는 좋죠. 구축하기는 좋은데 구축 위에 운영하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게 허들로 더 이제 저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이제 유연성을 가지시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시스템은 변할 수 있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제 약간 추상적인 접근을 먼저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 오늘 제가 빅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를 5단계로 풀었습니다. 5단계로 풀었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한 스텝 단계에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기술 요소는요. 나중에 사전에 픽스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쪽은 내재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아무리 시장에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이거를 내가 최소 1년 이내에 우리 회사에서 직접 맡아서 운영할 자신이 없으시면 이건 어디까지나 계속 내재화하는 그 순간까지 허들이에요. 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개선하고 싶은데 그 개선하는 역할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요청을 받는 당사자가 우린 이거 못하겠는데요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끝나거든요. 우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술이나 서비스나 솔루션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픽스를 시키는 부분을 좀 약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목표 설정을 할 때 스텝 1에서 총 3단계인데요. 목표 설정이 첫 번째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아이템 식별 단계라고 하는데 명확한 목표는 솔직히 이 단계에서 필요 없으세요. 우리 회사가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본 걸 하시는 거기 때문에 왠지 어렴풋이 왠지 우리 회사가 빅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걸 해보면 왠지 이런 꿈과 희망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게 될 거야가 아니고요. 그거를 리스트업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얼마의 돈이 들어간지는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리스트업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지난 그 빅데이터 쇼케이스 시즌 7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보다도 중요한 게 아이템이거든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먼저 출시를 해서 이걸 어디까지나 우리 기술로 포장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느냐가 실제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템 식별에 집중을 하시는데 그 아이템 식별에 집중을 하실 때 안 해본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다가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리스트업. 그럼 그걸 나중 단계에서 정리를 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스텝 1의 두 번째 단계는 에지이지입니다. 나중에 파이프라인을 만들려 그러면 에지이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우리 회사가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의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 누가 운영해요? 못해요. 누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거야? 누가 나중에 이거 장애 나면 대응할 거야? 누가 이거 관련된 업체라든지 전문가 초빙해서 뭔가 작업을 할 거야? 이런 게 미리 내부에서 특정 업무들이 발생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걸 대부분 고려 잘 안 하시거든요. 파이프라인으로 기술 갖고 딱 잡아놓으시고 서비스나 솔루션 가지고 갖고 딱 파이프라인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에지이지 많이 보세요. 그래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파이프라인에다가 파이프라인이 의미가 없어져요. 원천 데이터 단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은 무시가 되고 오히려 원천 데이터가 필요한데 원천 데이터 없다고 원천 데이터 프로젝트로 바뀌어요. 그럼 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큰 조직일수록 예산이 다 바뀌고 기간이 다 바뀌고 갑자기 담당자가 다 바뀝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한다 그랬을 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가 먼저가 아니고요. 목표 잡고 그 다음에 내부 에지이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가 내재화예요. 그래서 에지이지가 나오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다 어느 정도 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냐면 우리 회사가 가진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니까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했던 목표 아이템이 있을 때 러프하게 이제 브레인스토밍 계속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단계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디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데 학습 시간을 얼마큼 준다던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전문업체랑 같이 붙여서 하면 우리가 이건 습득 가능해서 언제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내재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가 보인다던가 아니면 이거는 진짜 너무 고급 기술이고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맡겨야 돼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재화나 외주 운영 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 가닥을 다 만드셔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그럼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축할 건데 방법론 잡는 거예요. 이것도 대부분 제가 컨설팅을 가거나 프로젝트 같이 큰 업체나 작은 업체 가서 해보면 이것도 언제 하시냐면 파이프라인 다 미리 산정하시고 이걸 잡으세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파이프라인에 자기들이 생각한 방법론이 안 맞아요. 우리 조직 문화라는 게 다 있잖아요.
운영 방식이 다 있으시고, 그리고 솔루션 같은 경우도 100% 준비된 기술을 이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도 안 맞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파이프라인 잡아놓으니까 자, 꿈과 희망이 앞에 펼쳐졌어요. 아, 우리가 이대로 파이프라인 갖추면 될 것 같아. 이제 해보자. 그럼 어떻게? 라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딱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아, 어떻게 찾다가 파이프라인이 다 무너지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네? 그러면 이거 누가 기획했니? 이런 식으로 이제 불편한 얘기로 빠지죠. 그래서 구축 방법론을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러프하지만 나온 거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아주 뎁스 있게 뭐 책 쓰듯이 가라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도움을 좀 받으셔 갖고 어느 정도 그 회사의 그 가능한 그 프로세스 내에서 산정을 하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같은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점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앞에 에지이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내재화가 가능한 부분 나왔고, 반복하면 얼추 이제 틀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하나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보여요. 그러면 하는 게 각각에서 식별 가능한 부분에 대한 명세화를 시키고, 제일 중요한 건 명세하는 명세하는데 공유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하셨거나 아니면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텐데, 빅데이터 사업이 일반 IT 사업하고 틀리게 그 되게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내부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냥 예전에는 내가 예를 들면 뭐 미드웨어 담당자야, 난 웹서버 담당자니까 난 웹서버만 보면 돼, 아니면 나는 뭐 DB 담당자니까 난 DB만 보면 돼, 이랬다면 빅데이터는 안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내가 위에서 무슨 리포트가 필요하다니까 무슨 데이터 갖다 줘 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이제 편하게 달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전쟁이 벌어지죠. 그 데이터가 원천 단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있더라도 이거 분석하려면 개발자 필요한데 개발팀 붙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예전에는 그냥 요청하면은 단편화해서 수행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전부 다 연계로 엮여 들어가고 이게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계속 하셔야 돼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유를 하셔갖고 그 명세화되는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미리 내가 어떤 업무를 준비하겠구나를 미리 사전에다 이해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드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클라우드에 대한 공부를 이때부터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명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얹을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조금씩 얹을 고민을 하는데,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특장점 분석이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그 구글로 치면은 빅쿼리의 특징은 뭐야? 빅쿼리를 쓰려면 빅쿼리 어떤 식으로 쓸 수 있고 제약 조건은 뭐고 비용은 얼마가 들고, 이런 식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징을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되게 넓게 준비하면 준비하실수록 좋은 게, 최근에 제가 많이 이제 질문 받았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 이제 5G가 출시하면서 많이들 이제 빅데이터 사업 관련해서 IoT 사업도 요즘에 또 신규 추진이 많으세요. 그러면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 아직 그 한국에는 리전이 없으니까 네트워크 레이턴시 때문에 5G 우리가 기획하고 있고 우리가 올해 어느 정도의 사업 런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GCP는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건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뭐냐 하면 레이턴시라는 거를 리퀘스트 단,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사용자가 최초의 이벤트를 생기면 그게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여기만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이 레이턴시가 한국에 없으니까 오래 걸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넓게 봐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리퀘스트가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로직 처리가 되겠죠. 데이터 저장이 되고 로직 처리가 되고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 이 전체 과정도 레이턴시예요. 앞단이 아무리 빨리 인풋이 들어가도 뒷단이 실제 처리 단이, 프로세싱 단이 느려버리면 앞단 빠른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왜냐하면 앞단 빠른 게, 예를 들면은 뭐 A사 거에서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6ms인데 구글 거는 도쿄 리전 갔더니 평균적으로 한 60ms 치더라, 빨라야 30ms 치더라. 그러면 우리가 0.03초 뭐 0.06초 심하면은 뭐 100ms 이런 차이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못 써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실제로 데이터 적재가 되고 이걸 분석해서 결과 나오는 시간은, 이거는 초단위가 분단위, 심하면 1단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구글로 치면 구글에서는 이 속도가 심하면 30배까지 빨라요. 그러면 앞단의 일부의 되게 단편적인 레이턴시는 솔직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도입해도 적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편적인 거에 안 흔들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이렇게 미리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선정이 들어가죠. 우리가 실제로 전체 앞에도 이제 추상적이지만 목표 잡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따라오고 났을 때, 그리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각각의 특장점을 확인을 했을 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3로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스텝 3에서 첫 번째 과정이, 그래서 프로바이더 그때 선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재밌는 거는 프로바이더 먼저 잡죠. 프로바이더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잡고, 그 다음에 업체 찾죠. 그 다음에 비용 맞추죠. 그 다음에 쪼시죠. 네. 이렇게 되니까 빅데이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앞에서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제가 오늘 구글 클라우드 행사라서 구글 걸 한 건 아니고요. 구글이 그냥 좋아요. 좋고 좋은 이유가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비스의 독립성, 그리고 직전에 말씀드린 전체 레이턴시 구간으로 봤을 때 그 프로세싱 능력에 대한 시간 타임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프로바이더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아픈 게 시작됩니다. 누가 머리 아프냐면 앞단에서는 기획하고 매니저들이 고민하실 부분이고요. 2단부터 스텝 3의 두 번째 단계부터가 이제 IT 현업들이 좀 머리 아파지는 구간이에요. 실제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예. 그러면 앞에 있는 장표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파이프라인을 내가 많이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금방 내가 머릿속에서 그려서 짜세요. 짜는데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일 심플해요. 그냥 구글링 하셔가지고 그냥 그 각각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내가 선정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그 표준 레퍼런스 빅데이터용 아키텍처를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그냥 GCP 빅데이터 파이프라인 하시면 그냥, 그리고 이미지 딱 버튼 클릭하시면 레퍼런스 아키텍처나 레퍼런스 파이프라인 쫙 나와요. 그러면 그거로 공부를 출발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 놓고서 각각의 파이프라인에서 뭐를 공부하는 거냐 하면 각각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맨 처음에는 데이터 소스 단이에요. 실제로 데이터가 발생되는 최초 구간.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제스트 구간은 뭐냐면 전처리 구간. 데이터를 긁어오고 파싱하고 하는 구간이고, 트랜스폼이 이제 그걸 전송하는 단계, 애널라이즈가 분석하는 단계. 근데 실제로 이게 빅쿼리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저장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프리딕트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시보드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부분인데, 이 각각의 과정에 기술을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시간이 없어지면 제약사항을 공부하시면 돼요. 전제 조건. 이 서비스를 쓰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고 비용이 얼마가 발생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확장시킨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서비스를 끝까지 파라는 게 아니에요. 제약 상황을 확인하는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때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뭐냐면 각각의 요소에 너무 뎁스를 내려버리시는 바람에 연계가 나중에 사라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좋은 기술들은 등장하는데 붙여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했던 그 39개 프로젝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제가 다 갈아엎었는데, 왜 갈아엎냐면 고객들이 처음에 선정했던 기술 영역을 안 바꾸고 싶어 해요. 벌써 업체 섭외 다 했고요. 내부 스터디 다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막상 파이프라인 그려놓은 거를 구현하려다 보니까 직접 두 개가 안 붙는 거예요. 서로 간에. 중간에 어댑터가 필요해.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어댑터가 필요해가 느끼는 게 언제 느끼냐면 프로젝트 벌써 3분의 1 지나고 나서.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기준이면 3분의 1 정도 프로젝트 기간이 지나면 벌써 구현 들어가고 코딩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테스트베드 완료시켜 놓고. 근데 이제 갑자기 어댑터 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 약간 수정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기술 검증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이거 POC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넣는데 어댑터 이거 넣으면 될 것 같는데 넣어서 이게 진짜 돌 거야? 나중에 여기서 만약 문제생기면 무슨 일이 생겨? 이거 따지다가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체의 표준 표준 파이프라인을 하나 이제 몇 가지를 정해 놓으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제약 상황을 따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쓰려면 어떤 게 이제 반드시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거나, 쓰려면 반드시 어떤 거를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걸 썼을 때 비용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거를 미리 다 찾아놓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그 제약 상황 가지고 어느 정도 내부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뎁스를 내리는 거예요.
서비스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약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파시는 거예요. 서비스를 파시고 제약사항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판 다음에 제약사항을 따지게 나면 그 서비스 사이사이 게 너무 블랭크가 커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처리하다가 본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나오고 있고, 이런 일이 어디서 제일 많이 생기냐면 머신러닝 사업할 때 제일 많이 생깁니다.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머신러닝이 계속 붙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은 금지어 식별해 주는 회사야. 그래서 뭐 이렇게 광고 회사 같은 데서 TV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 광고를 하기 전에 올라가는 등록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사람이 몇백 명이 붙어가지고 금지어를 찾아내기에는 비용적으로 너무 타당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어 식별해 주는 걸 머신러닝으로 할래 라고도 편히 생각을 하시죠. 그래놓고 파이프라인 되게 심플하게 그리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시냐면,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우리나라 언어가 이제 한국어죠. 한국어가 되게 머신러닝 하기 진짜 머리 아픈 언어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음 이의어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는 단어가 지방이에요. 예, 지방이란 뜻이 제 몸에도 지금 많은 사람의 체정문을 구성하는 지방도 있지만 지역을 뜻하는 지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이란 하나만으로도 머신러닝은 그 동음 이의어를 처리하기 위한 머신러닝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어떤 애가 있냐면,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상품 카테고리화를 하고 싶어. 근데 되게 쉽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구글을 포함해서 뭐 경쟁사들이 많은 이제 이미지 쪽 머신러닝 API를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많이 시도를 하세요. 근데 지금 제대로 런칭하는 데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표준화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상품이 있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했던 컨설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객사에서 상품을 자기들이 이제 상품 딱 사진을 찍어서 이 상품을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돼서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딱 바로 보고 나서 결론 드린 게 뭐냐, 이거 절대 안 돼요라고 했는데, 상품에 일단 박스가 흰색인데요. 박스가 흰색인데 거기 들어가는 이미지나 텍스트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 밝고 화사한 톤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요, 어떻게 사진을 찍고 조명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좋은 시중에 나와 있는 비전 API를 포함한 머신러닝 솔루션을 써도요, 인식률이 10%가 안 나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미지 전처리 해야 돼요. 강조할 때 강조해놓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거기 집중하는 머신러닝이 또 들어가요. 이래서 파이프라인 설계를 미리 다 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퍼블릭 클라우드 쓴다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에서 제안하고 있는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갖다 쓰면 당연히 편하고 쉽게 가실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또 이슈가 내부적으로 생깁니다. 뭐냐면 기술 종속 걸리잖아요. 서비스 종속 걸려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되게 잘 맞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랑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표준 레퍼런스 아키텍처 갖고 짰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민감 데이터는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하고 법을 바꿨어요. 가이드라인을 바꿨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부 구간은 온프레임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가든지 아니면 멀티클라우드 플랫폼 형태로 가야 돼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그냥 제공받는 서비스를 그대로 갖다 쓰면 갖다 쓸수록 리스크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우리가 종속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오픈소스에 대해서 어디를 적용할 거냐를 2단계에서 이제 따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오픈소스 기준으로 내가 빅데이터 파이프라인 짤 거야 라고 하면, 오픈소스는 장점은 요즘의 장점은 뭐냐면 도큐먼트화가 그나마 옛날보다 잘 돼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되게 기술이 다 영어고요. 그리고 자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약사항 확인이 거의 안 돼요.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표준 형태, 레퍼런스가 다 검증된 형태로 먼저 제약사항 느낌을 공부를 하시고 서비스의 특징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감이 잡히거든요. 최소한 우리 회사가 갖춰야 될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약은 무조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각각의 파이프라인 구성 요소들은 무슨 서비스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기능은 담고 있어야 돼가 식별이 앞단계에서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오픈소스 솔루션을 구글링 하는 거예요. 구글링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같은 업체를 통해서 같이 자문 받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그 중에서 가장 깃허브에서 아니면 그 해당되는 그 사이트에서 자료가 많고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속 구간에 대해서 민감한 구간을 전부 다 오픈소스 대체하도록 한번 짜보시는 거예요. 그때. 네. 스텝 4와 스텝 5는 쉽습니다. 장수가 적어서 제가 말하기가 쉽다는 거고요. 스텝 4는요. 뭐냐면 앞에서 말씀인 1, 2, 3 스텝 전체 3단계씩 되어 있는 총 9가지 과정을 완전히 명시화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정리한다는 거죠. 앞에 스텝 1, 2, 3는요 추상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텝 4는 이거를 되게 정확하게 명시화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할 때 좀 머리가 아프시죠? 이거 할 때 언제 머리가 아프시냐 하면 일단은 갑자기 여기서 이미지 넣어놨는데 법 공부하셔야 돼요. 법률팀 있는 회사는 좀 나신데요. 갑자기 파이프라인을 어느 정도 맞고 잡아놨는데 우리나라 특히나 개인정보 같은 거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수시로 바뀌어요. 요즘에 IT가 워낙에 이제 해외에서 기술이 빨리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상하고 있는 지금 공부하고 숙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 파이프라인으로 갔을 때 이거를 흔들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놓칠까봐 명세화를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가 말로 설명하기는 쉬운데 제일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오래 걸려요. 앞에 스텝 1, 2, 3보다. 명세화 하다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들이 하나씩 거기서 나와요. 명세화 시킬 때. 예.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묶어서 가시면 안 돼요. 쪼개서 가세요. 쪼개서 가시면 되고,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페이지 1이고요. 페이지 1이 제일 힘들고 페이지 2는 오히려 쉬워요. 예, 페이지 1이 제일 오래 걸리고, 왜? 계속 이게 큰 회사고 큰 비즈니스 하고 싶은 회사일수록 따질 게 많거든요. 법과 정책에 있어서 따질 게 워낙 많아서. 근데 이게 페이지 1이 정리가 되면 페이지 2는 쉬워요. 왜?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습득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표준 파이프라인 및 우리 쪽에서 그걸 대체 가능한 오픈소스 검토한 기술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약사항까지 어느 정도 검토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 설계가 개념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각화 방안은 다행인 게 요즘에는 워낙에 뭐 태블러를 포함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스튜디오도 있고요. 많은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죠. 요즘에 제플린 쓰시는 것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5번째입니다. 5번째가 이게 제일 지켜지기가 힘들죠. 이 앞에 모든 스텝 1, 2, 3, 4에서 보다도 지켜지기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비즈니스 형태상이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답정녀예요. 무조건 이거를 언제까지 얼마 들여서 끝내야 돼라는 프로젝트를 가요. 근데 빅데이터 사업은요, 특히 머신러닝은 더 심하고 답이요 결정되질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만들었다 치더라도 진짜 이게 써먹을 수 있어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를 한참 막 붐이고 막 언론에서 터지고 하다가 요즘에 좀 잠잠하죠. 그 이유가 많은 업체가 시도해봤거든요. 많은 업체가 통계학자 뽑아셔가지고 통계학과 출신 석사 박사 뽑으셨다가 요즘에 학부생 위주로 뽑아요. 석박사 뽑으셨는데 효과가 없거든. 그분들은 R은 많이 다루셨어. 근데 요즘에 공부해 보시는 분 알겠지만 R 잘 안 쓰잖아요. 예, 거기 맞춰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파이썬 개발자를 찾는데 또 파이썬하고 통계학을 같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적게 투자하고 효과를 많이 보자 해서 요즘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HR도 관여를 하는데 그 빅데이터 팀을 만드시면 그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의 통계학과 출신의 졸업생들을 뽑으시더라고요. 싸게. 네, 그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놀고 계신데 많이들. 네, 그래서 어떻게 돌려야 되냐 하면 앞에서 목표 설정한 거 있잖아요. 목표 설정한 거를 명세화 시키시다 보면 이게 상세화가 되면 재밌는 게 하나의 아이템이 복수로 쪼개집니다. 너무 크거든요. 추성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쪼갤 만큼 쪼개요. 쪼개놓고서 계속 POC 돌리는 거예요. 단위 요소를. POC 돌려놓고 리스크 사항 넘어가면 이거 진짜 통과시켜보고, 예를 들면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하실 수도 있고 아이템에 대한 검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A란 데이터와 B란 데이터를 엮어가지고 가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이 가가 우리가 처음에 이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가라는 걸로 우리 비즈니스 의사결정할 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POC를 해보니까 가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이거 굳이 안 하고 엑셀로 해도 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R 같은 걸로 해도 되네?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다음 POC예요. 이건 접는 거예요. 접어놓고 장점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그런 POC를 할 때 요즘엔 클라우드가 대세니까 내가 장비 사달라 할 필요 없고요. 최소 예산 가지고 최소 인력 가지고 할 만큼만 검증하면 돼요. 그래놓고서 목표만 잡아놓고 이거는 가라는 게 써먹힐지 안 써먹힐지 한번 검증하려고요 라고 돌려놓고 효과 있을 것 같아. 그럼 본 사업이에요. 효과 없을 것 같아. 버리고 딴 거 가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POC 해놓고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네. 파이프라인 설계 시 놓치기 쉬운 필수 고려 사항입니다. 네. 아,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가면은 이것 때문에 거의 전쟁 치르는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 때문에 갈아엎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앞단을요. 우리나라 개인정보 엄청 많이 긁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맨날 감사 나오고 뭔가 태클 들어온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체가 맨날 바뀌세요. 그래서 민감사항에 미리 사전 숙지하셔야 되고요. 아직도 국내에는 멀티 클라우드에나 꿈과 희망이 많으세요. 멀티 클라우드 하시게 되면 의외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접으셔야 돼요. 예, 진짜 현실로 다가가서 멀티 클라우드는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국내에서 빅데이터 사업하시는 고객들 중에 엔터프라이즈급들이 많이 홀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원천 데이터가 나오는 시스템 영역이 뭐 예를 들면 뭐 A사 거로 돼 있는데 A사 거에 있는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쓰려고 했더니 너무 제약 조건도 많고 비용도 많이 생기고 퍼포먼스도 안 나. 이러니까 구글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요금 이런 게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랑 매니지먼트입니다. 나중에 계속 이런 앞에서 말씀 민감사항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조건이 바뀌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의 플랫폼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이브리드랑 매니지먼트는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랑 데브옵스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빅데이터 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랑 그 데브옵스를 안 가시면 이게 모든 빅데이터 사업이 단위가 다 빅뱅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데브옵스가 글로벌하게 지금도 계속 잘 쓰이고 활성화되는 요소가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변동이 많이 되는 구간이 전처리단하고 후처리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실시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이 벌어지는데 이걸 전통적인 형식으로 하게 되면 다 빅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늦거든요. 늦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법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컨테이너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만든 변경되는 이제 전처리용 프로세스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떻게 운영계에 적용할지 데브옵스잖아요. 이걸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이 좀 길어서 평소 저답지 않게 약간 오버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저리 한사는 말이라서 퉁쳐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는 답정력 프로젝트를 너무 많은데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은 답정력을 하면 일단은 70-80%의 확률로 프로젝트가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70-80%는 프로젝트 어떻게 안 깨질 건데 라고 하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목표를 최대한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규모만큼 분해하세요. 쪼개내시고 그만큼만 하세요. 해놓고 그게 진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 POC로 검증하시고 되면 수행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다 그걸 도움 주겠다는 데 갖다 쓰시고요. 쓰시더라도 내재화 기준으로 하시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구글 빅데이터 쇼케이스 외에 저희가 각 분기별로 저희가 구글 컨설팅 쇼케이스라는 것도 하거든요. 이건 프라이빗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저희가 다시 이제 EDM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는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오늘의 내용 중에 요번에 이제 2분기 6월 달에 할 내용이 뭐냐면 내재화에 대한 부분을 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많은 신청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저는 오늘 행사 종료 때까지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오셔서 질문 주시고요. 긴 시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